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2일 화요일인데 원래 제가 그 월요일마다 저녁에 촬영을 하다가 어제 뭐 글쓸 일이 좀 바빠가지고 하루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국제정치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그 대한민국 외교가 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참 그 실력을 과시하고 기염을 토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의 내용은 통일을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현실주의 뚝심 외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현실주의 대통령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냉혹하게 판단한다면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세 번째 현실주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알맞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실주의 뚝심 외교라는 그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가 아주 외교사에 또 기록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 9월 11일 이제 새벽에 새벽 뭐 한 5시도 되기 전 같더라고요. 그 성남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해가지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G20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세안 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고 G20는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 연합뉴스 TV에 자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이틀 직격, 중국의 북비핵화 역할 주문, 대한민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직격했다. 러시아를 말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당당하게 당신네들이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 참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통쾌한 언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성격을 가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을 이룩하는 것인데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공산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코. 그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국 주도의 통일을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무슨 통일 방안 그랬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지지하겠다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받아낸 상황입니다. 지금 그 현실주의 외교가 지금 성과를 거두는 것인데 제가 그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변 핵심국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그렇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미국하고 일본이 반드시 껴야 됩니다. 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거는 정말 그 외교의 대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자 한미일 공조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공식 문서다. 이것이 8월 18일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안보수석을 하시던 그 천용우 수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제가 이분의 글도 좋아하고 이분의 관점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9월 6일 날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제목이 참 놀라운 것이라기보다도 이 역사의 놀라움을 잘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통일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그 수상이 가서 문서로 지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다. 예. 그래서 이 회담이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역학관계를 재편할 세계적 사건이다. 제가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운명을 봉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외교적 이변이다. 예, 우리 그 외교관으로 평생을 근무하신 천용우 그 안보 수석이 1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이변이다라고 이렇게 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트 캠벨이라는 미국 사람 중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아주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외교를 보고서 정말 숨이 막히는 외교라고 breathtaking diplomacy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외교적 이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그 G20에 가서. 이번 G20에는 두 나라가 빠졌죠. 한 나라는 중국이 빠지고 한 나라는 러시아가 빠졌습니다. 20이 아니라 G18이 되는데 이 회담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회담이 되고 미국 언론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휘젓고 다녔다. 그 두 큰 적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분석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한국과 인도는 미국이 보기 아주 특수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웬만한 나라를 이렇게 그 중요한 용어로 표시를 하는데 한국과 인도를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서 표시한 나라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거가 제가 여러 번 강의했었습니다만은 그 소달구지 이렇게 보면 축이 있고 바퀴가 있죠. 이 바퀴 끝에 조그만 갈고리 하나를 겁니다. 이 갈고리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그 갈고리가 빠지면은 바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 영어에 표현하는 거죠. 린치핀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실물로 그 핀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in the 21st century.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린치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를 인도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칭송해주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준 나라가 한국과 인도인데 한국과 인도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이제 회담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기시다 수상하고도 또 회담을 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를 잘 진행하자. 중국도 불러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 외교의 시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내년에 3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의 모토가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글로벌 피봇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힘이 세냐? 무슨 글로벌 중추국가야? 비난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서 너무나도 그 못나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그 국제사회에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은 힘을 분석하는 학문이죠. 대한민국은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듯이 또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도 있고 했듯이 그렇게 그 꿀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 힘을 대변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그 3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5천만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지구에 그래도 자기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200나라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50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는 단 7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6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 3050 클럽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러시아 3050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3만 불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 그것도 3050에 못 들어가요. 중국은 $10,000,000짜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도 웬만큼 벌고 인구도 웬만큼 있는 나라, 세계 7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거기 들어갑니다. 독일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7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식민지 출신입니다. 한국만이 약소국 출신이에요. 나머지 6나라는
전부 다 역사상의 강대국 취급받던 나라입니다. 이 약한 나라가 이제 7대 강국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는 이런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과거의 역사를 비하하고 그러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현실주의 그리고 뚝심 외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런 데 대해서 약간 그 학술적인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하는 길인데에 대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국제정치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학문 중에서 제일 젊은 학문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1919년 이후에 국제관계론 또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역사학과 뭐 법학과 이런 뭐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으로 독립된 것은 1차 대전 이후였다. 1차 대전이라는 참 인간 사회에, 인간 역사에 아주 잔인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느냐, 이 전쟁을 왜 못 막았느냐,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나온 학문이 국제정치학인데, 그때는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국제정치학은 대단히 낙관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야.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국제연맹도 만들고, 국제연맹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프리스톤 대학 총장할 때 우리 그 이승만 박사가 그때 학생이었죠. 학생인 이승만하고 프리스톤 대학 총장이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그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첫 번째 관점은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을 때 대통령 3명,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3명 빼놓고는 뭐 대부분 이상주의자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주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 대전 이후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반영된 그런 학문입니다. 이제 그때 국제연맹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국제기구가 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를 만든 것이 1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이제 외교를 전부 공개적으로 하자. 공개 외교. 그리고 국제법이 좋은 곳이 없어서 전쟁이 났으니까 국제법을 만들자. 국제법을 만들어서 다 지키자.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당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조약이 있는데, 켈로그 불량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켈로그 불량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1928년에 나온 것인데,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폐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28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많이들 났죠. 2차 대전이 그 이후에 터졌고, 뭐 만주사변 뭐 이런 건 다 그 부분이지만은,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전쟁, 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은 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죠. 그런데 1930년대가 된 다음에 그 이상주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보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 나오고, 일본의 도조 히데키 나오고, 이태리의 무솔리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이론은 1930년대 후반에 심각하게 이론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뭐 학문적인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냥 뭐 소개를 한다면은 E.H. 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년간의 위기, The 20 Years Crisis, 1919, 1939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자들은 이에치카의 이 책을 현실주의의 그 첫 번째 책으로 봅니다. 이상주의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죠. 이 사람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은 다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제사회, 조직 이런 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은 선량할지라도 국가들은 선량해가지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살지도 못하죠.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상 받습니다. 훈장 받아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아무리 악마 같은 인간이라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다르다. 국제 정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지만은 이분의 책을 우리가 또 국제 정치의 그 오리진으로 봅니다. 이상주의는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점입니다. 칸트, 뭐 스피노자, 잔자쿠 루소, 맹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면은 아하 이상주의구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관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전쟁의 소멸과 영구 평화는 가능하다. 국제법, 외교, 국제교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성의 선함을 믿는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주의자가 되겠죠. 현대 국제 정치학에서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야, 우리 다 무역해.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스티튜셔널리즘, 제도주의. 국제법, 국제기구 좋은 걸 빨리 많이 만들자고. 그러면 평화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그 이상주의의 그 계열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뭐 미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면 세계의 평화가 올 거야. 전쟁을 하가죠.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한다면 국제평화는 가능하지. 훌륭한 국제기구는 평화의 조건이고 전쟁은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 축소하고 외교하고 평화선언을 하면은 평화는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북한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생각했죠. 북한하고 대화하고 돈 주고 협정 맺으면 평화가 온다고. 평화 왔습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그냥 그림 보겠습니다. 이에치카 교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이놀트 니버 그 목사님 신학자, 그리고 20년간의 위기,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들은 지금도 다 서점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읽어보면은 오래된 책이지만은 아주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고전적인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정치학이 더 발전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학자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이 아주 꽃을 피우는데 이때 그 압도적인 주류는 현실주의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는 도덕적 법칙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힘은 군사력이지. 그리고 국가들의 선의를 믿을 수는 없어.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야. 국제정치는 무질서하지만은 완전히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질서가 가능하지. 그래서 국가들의 행동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이야 라고 보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름은 현실주의. 그러니까 저거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뭐 현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학술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들은 행동한다. 그 전쟁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전쟁이 전부 다 너무 많이 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성의 선함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조직에 있을 때는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본능적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다. 무정부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인정합니까? 미국이 자기보다 높은 나라가 있다고 칩니까? 전부 다가 왕이에요. 국제정치에서는 작은 나라, 큰 나라가 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나키라고 그러는데 그는 역설적으로 왕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지배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국제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정치는 권력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주의는 국가 이익을 따진다고 그러는데 국가 이익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국가 안보, 죽지 않고 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힘을 누리는 거, 파워. 세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 프로스페리티. 네 번째는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많이 받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프레스티지. 그래서 제가 그 국가 이익은 SPPP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국가 안보, 힘, 돈, 명예. 그리고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안보. 두 번째가
힘을 들이는 거, 세 번째가 돈을 버는 거, 네 번째가 명예로운 거. 그래서 국가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는 그 순서로 어기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죠. 모겐스 교수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현실주의의 그 첫 번째 학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세 마디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국가들은 힘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노력해. 데몬스트레이트 파워, 과시. 뭐 이런 그 아주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타니샤 파젤이라는 여자 교수가 국가들이 어떻게 죽냐를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1816년에 근대 국제 체제가 시작된 기점으로 치는데 1816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184년을 연구해 보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207개가 있었답니다. 지구에.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없어진 나라가 66나라예요. 딱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나라들, 죽은 나라들. 왜 죽었냐 보니까 그중에 75%인 50나라가 옆에 나라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지 않겠냐는 그것을 증명한 것이죠. 뭐 여러분들 그냥 또 참고로 현실주의는 3세대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1세대가 한스 모겐스 교수의 현실주의, 그 다음에 케네스 올츠의 현실주의, 그리고 지금은 존 묘샤이머 교수의 현실주의. 그러니까 나온 순서대로 1, 2, 3세대인데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다 3세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1세대 국제정치 쪽을 믿는 사람이 있고 2세대가 맞는 것 같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너무 좀 이론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소개하는데 저는 뭐 3세대에 속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어샤이머 교수 책을 제가 이제 다 한국에 소개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국말로도 다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의 모든 책들이 다 번역돼 있다. 지금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를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주의를 따라야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정말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옆에 강대국들이 질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이상주의자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 최근에 그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는 이상주의적 국제정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북한과의 대화와 약속으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정치가들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환상주의자들이었다. 중국을 설득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통령도 있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이상주의적이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을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은 대부분 다 이상주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 뭐 작년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막강한 나라로 30, 50 클럽에 들어간 이후에 여기서 현실주의를 하니까 한국이 그 파워를 인정받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북한을 지원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지난 정부는 그냥 지난 정부의 관점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아주 약하고 허약한 나라입니다. 불쌍한 나라예요. 그냥 어디 가서도 전부 굽실거리는 거야. 심지어는 북한한테도 굽실거렸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현실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켜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는 뒷배가 튼튼해진 겁니다. 그리고 뒷배가 이제 우리를 믿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의 독트린, 자유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국가들이 한국은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죠. 뭐 그냥 최근에 그 대통령이 한 말 몇 개 보겠습니다. 중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돼. 오히려 너네는 북한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안전보장회사의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다. 중국한테 할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북한이 핵 만들면은 다 불법이라고 결의안들이 뭐 여러 개 통과됐는데 그 결의안 통과할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그 결의안을 안보이사회 이사국이 안 지킨다? 상임이사국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너무나 오래간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화날까봐?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 국민들 밥도 못 주는 게 왜 1,000만 불짜리 미사일 쏘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북한 정신 차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중국이 북한의 그 뒷배나 마찬가지죠. 북한은 사실 중국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대중무역 의존도가 97%가 중국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건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어떻게 또는 얼마나 어떻게 할지다.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이상주의자들은 그러면 중국이 분노하고 이제 난리가 날 거야. 러시아가 분노하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가 지금 답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여기 아세안에 가서 한 말입니다. 영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은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다. 지금 중국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죠. 네가 그 아시아의 안보를 다 깨고 있는 나라야.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하고 북한하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회담하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했다. 안보이사의 상임이사국이면은 평화를 위해서 합당한 사명을 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시진핑이가 안 온 대신에 그 리창이라는 총리가 왔습니다. 그 리창이라는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야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중국이 끓는거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그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서로 악수를 하는데 중국의 리창 총리가 고개를 뭐 거의 90도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고 중국은 1인자가 아니니까 격으로 봤을 때 한국 대통령이 높지만은 언제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줬습니까? 중국 대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과장급 국장국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총리랑 맞짱 뜨고 그랬는데 중국의 2인자라는 자가 와서 한국 대통령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제정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현실주의적 관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치가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뜨거운 감자는 일본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이니까 일본은 영원한 적입니다. 현실주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영원한 적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후쿠시마 뭐 오염수 먹으면 뭐 큰일 난다 그러면서 회 먹고 다니는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 뛰어넘고 국제사회에 가서도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뚝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현실주의 뚝심 외교라고 얘기했는데 학자들은 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면은 realistic, perseverant diplomacy, 불굴의 인내심 강한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세안 회의 그리고 8.18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그리고 인도에서 열린 그 G20 이런 것들을 그 우리 대통령이 보여준 그 모습이 현실주의적이고 뚝심 있는 외교다. 근데 그 외교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한반도 통일을 상당히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그 미국의 그 지금 살아있는 현실주의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그 헨리 키신저 박사입니다. 디플로머시라는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이 책을 2권을 가지고 있는데 줄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 깨끗한 책을 한 권 더 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뭐 그냥 다 이 줄을 전부 긋고 싶은 정도로 참 주옥 같은 글이 있는 책인데 1994년판입니다. 딱 이제 30년 된 책이죠. 이건 뭐 이 금자탑적인 국제정치의 그 현실주의에 그 책이 마침 이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그 번역이 나와가지고 헨리 키신저의 외교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이거 보려면 뭐 몇 달 걸릴 텐데 이 책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한 권 그냥 집에다 애장본으로 꽂아줘도 그리고 이제 키신저는 역사학 박사죠. 언제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그 역사의 일부분, 그러니까 이 비엔나 회의서부터 현대까지 냉전 끝날 때까지를 쭉 이제 분석한 책인데, 아하, 현실주의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훈이라는 그 외교관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뭐 부분을 훑어보니까 번역도 깔끔하게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론적으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꾸준히 오랫동안 이제 마치 그 고전처럼 팔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 키신저 이 외교를 번역한 같은 출판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책을 냈었는데 하여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외교를 접근해야 되고 그러면 그 외교는 우리의 안보를 제고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